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51회 방송입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의미하는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에피소드 50회를 넘겼습니다. 약간 어물쩍 넘어간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어쨌든 업로드 횟수로는 50회를 넘겼는데요. 다른 잘 나가는 팟캐스트들을 보면 몇백화, 몇천화를 이야기하고 기념하던데 저는 도저히 그 정도의 능력이랄까요? 시간 이런 게 안 돼서 그렇게 확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도 좀 변명 같은 걸 좀 대보자면 제 팟캐스트가 지금 오디오 클립이랑 팟빵 플로나 유튜브 같이 아예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플랫폼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스포티파이 계열사인 앵커로 RSS 피드를 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스포티파이에서 2022년, 이제 작년이죠, 제 팟캐스트 결산 내역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작년에 제작한 에피소드를 다 합치면 1000분 정도 되더라고요. 1000분이면 한 달 평균 83분 정도고, 이걸 또 2로 나누면 41분쯤이 되는 건데요. 그럼 작년 한 해에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약 2번 정도씩, 그러니까 2주 정도에 한 번씩인 거죠. 2주에 한 번씩 40분이 넘어가는 에피소드를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혼자 북치고 장구쳐서 올리는 것 치곤 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뭐야, 맨날 제대로 올리지도 않는 것 같더니 그래도 좀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에피소드 업로드 주기를 더 빨리 하고 싶긴 해요. 좀 더 자주 많은 컨텐츠를 다루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정말 하루가 너무 짧아요. 하루가 한 12시간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보내준 팟캐스트 결산 내역 관련 내용은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뒀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놀러들 오십시오. 안 궁금하셔도 한번 놀러와 주시면 좋고요. 아직 올려놓은 건 거의 없지만 스포티파이가 참 색감이 특이한 느낌이더라고요. 팔로우 주시면 마파를 드릴 겁니다. 지금은 딱 2분 정도 계실 거예요. 2023년 새해에 첫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무슨 주제로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팟캐스트 시작할 때부터 언젠가는 다룰 것이다 라고 어렴풋이 정해두긴 했는데 미루다가 드디어 개발자의 책 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 코딩 부트캠프나 피그마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끊어져 버려서 이걸 먼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솔직히 코딩 부트캠프 쪽 이야기는 지금 당장은 좀 너무 많이 이야기한 건가 싶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물론 앞으로 또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또 사연을 주시면 당연히 답변 드리는 에피소드를 만들겠지만, 왠지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코딩 부트캠프 이야기 또야? 그만 좀 울고 먹어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좀 분위기 전환 겸 새 토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에서 아직 소개 못한 사연들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허락을 받은 상태니까요. 나중에 천천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원래 제가 팟캐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던 게 아마 초반 에피소드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제가 부업으로 주말이나 저녁에 강의를 하다가 개발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강의에서나 상담을 하면서 좀 자주 말씀드리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인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어디 좀 저장해두고 재사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저장해둔 걸 컨텐츠로 써서 약간 돈이나 퍼스널 브랜딩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네? 라는 지극히 이 속을 따지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팟캐스트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하나하나 진행하는 와중에 근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이 업계에 계시는 개발자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이야기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약간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뭘 하면 좋을까?
개발 일 하면서, 개발 관련된 부업 조금 하면서 겨우 밥벌이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개발자로 한참 활동하시는 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드리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걸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책을 몇 권 써본 적이 있으니까 개발자가 개발서적, 그러니까 책을 쓰는 내용에 대해서 저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책 쓰기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만들면 나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IT 관련 출판업계에서 유명하신 저자분들처럼 책을 굉장히 많이 낸 건 아니고요. 또 누구나 업계 사람이라면 책 제목을 듣자마자 알만한 그 정도의 위상을 가진 책을 낸 수준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자랑을 하자면 일단 책을 집필해서 출간이라는 결과까지 간 거 자체가 일단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스스로 대견하고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출간 직후에 한 2-3년 정도는 웬만한 온라인 서점과 네이버에서 그 분야 인기와 판매율에서 1위를 한 책도 썼었고요. 여러 코딩 교육기관에서 정식 교재로 채택돼서 감사하게도 스테디셀러 정도로는 자리를 잡은 책도 있으니까 그래도 누적 판매로 따지면 몇만 권 정도 되거든요, 판매한 부수가.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야기해볼만 하지 않나. 실제 일하고 있는 개발자면서 개발 서적을 집필한 저자의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개발자로 활동하는 분들께는 작게나마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발과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공통점도 좀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꽤나 동떨어져 있는 개발자의 책 쓰기,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본다면 개발자가 개발서적 집필이라는 활동을 결심하기 전에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서 반응이 좋으시면 또 시리즈 형태로 여러 에피소드를 걸쳐서 좀 더 다뤄볼까 해요. 아니면 궁금한 내용이 있는 청취자분께서 어떤 경로로든 질문을 주시면 또 답드리는 형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플로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링크트리에 등록된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발자가 개발서적 집필을, 그러니까 책을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고려해보거나 생각해보면 좋을 법하다 싶은 내용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저 역시 풀타임 근무를 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집필을 진행했고 출간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했던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저 성량이란 양반은 저런 경험을 했구나 하시면서 필요하다 싶은 건 가져가시고요. 아니다 싶은 건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해 첫 에피소드니까 오랜만에 먼저 항목들을 정리하고 시작해볼까요?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서적 집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첫 번째, 책은 돈이 안 된다. 두 번째, 적어도 첫 번째 책은 ISBN이 등록되는 정식 종이책이어야 한다. 세 번째, 적어도 첫 번째 책은
전문 출판사와 계약해서 책을 내는 게 유리하다. 네 번째, 모두가 처음이라면 공동저자보다 단독저자로 가는 게 유리하다. 다섯 번째, 좋은 개발 서적은 좋은 개발 실력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여섯 번째, 블로그 글을 쓰는 것과 종이책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해라. 일곱 번째, 출판사는 엔간해선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요 정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서적 GP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첫 번째, 책은 돈이 안 된다 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 일단 벌써 이미 마음이 꺾이는 분들이 생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돈과 시간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말이죠. 책은 기본적으로 돈이 안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책을 쓰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따져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절대 돈이 많이 되는 영역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일반적인 경우를 뛰어넘는 뭐랄까요? 천상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천상급이 존재하지만 말이죠. 지금 에피소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IT 쪽 출판 관계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개발자 입장에서 책의 집필이 그다지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출판 관계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시지 않을 거예요. 먼저 얘기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책은 그 자체만으로 돈이 되긴 어렵습니다. 여전히 큰 영향력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생기는 게 많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보통 집필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 몇 권이 대박이 나거나 스테디셀러급으로 팔려서 꾸준히 수입을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별로 쉽지 않은 일이고요. 좀 잘 팔리는 수준의 책을 썼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개발 관련 서적 한두 권 집필만으로는 생계에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줄 정도로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막말로 책을 정말 미친듯이 빠르게 뽑아내서 출간한 권수로 승부하는 타입이던가 아니면 한두 권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면 거의 다 알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면 가능해집니다. 당연히 많이 팔리면 돈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시대에 개발자 수요가 많고 관심이 많더라도 그걸 책을 구매해서 배우려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다 있잖아. 유튜브로 공짜로 다 볼 수 있잖아. 책 굳이 사서 볼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쓰려는 개발 기술 서적은 많은 경우에 출간한 직후에 반년만 지나도 버전이 바뀌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노후화가 돼버리죠. 지극히 변화무쌍한 기술 영역의 책인 거예요. 수명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정도의 수명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즉, 개발 서적은 유통기한이 짧을 확률이 매우 높은 종류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발책을 출간했는데 출간하고 나서 반년 후에 버전이 다 바뀌어서 책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아주 성공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책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도 버전이 크게 바뀌어서 다시 처음부터 전부 다 싹 다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전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언어 관련 책이던 프레임워크나 특정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책이건 그 기술의 어떤 버전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문법이나 사용법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친다면 트렌디한 내용을 다루는 건 또 만만치 않아질 테니 결국엔
입문자 위주의 서적으로 방향이 잡힐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이블급의 책이라면 두고두고 팔리겠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게 바이블급으로 살아남는 책은 매우 적고, 그런 바이블급 책들 자체가 애초에 버전 이슈가 적은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쓰실 계획이시라면 냉정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개발자고 어떤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걸 책으로 썼을 때 이 책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팔릴까? 바이블급 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지피라는 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판 관계자분들과 함께 긴밀하게 정말 책을 팔기 위해 무슨 짓이든 같이 해나가야 겨우겨우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요. 개발기술 서적이 많이 팔리기 어려운 영역의 책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 드렸고, 그러면 왜 돈이 안 되는 걸까?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익숙한 간단한 숫자와 비율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개발 서적 2만원짜리 책을 하나 냈다고 칩시다. 정가가 2만원인 거예요. 2만원 언저리 책이면 대략 400에서 5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계인을 고문할 정도로 모든 관련자부들이 아끼고 하면 아마 겨우겨우 600페이지를 좀 넘는 수준의 분량이 될 거예요. 400~500페이지는 두껍지 않은 기본서 한 권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종이질이 워낙 좋아서 대략적으로 사람 손가락, 어른의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두께 전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집필한 저자가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책을 내면 책이 팔린 만큼의 일정 비율을 정산받게 되고요. 정산받는 시기는 출판사와 계약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야기해 보고요. 아무튼 이렇게 팔린 부수만큼의 일부 금액을 정산받게 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세는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서 10% 전후로 책정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상을 넘기지는 못해요. 그러면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와, 뭐야, 겨우 10% 준다고? 출판사들 너무하네. 90%를 다 가져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출판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하게 책 정가에서 일반인이나 저자가 알기 어려운 영역에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떨어지는 돈은 책 정가의 10%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충 10%라고 생각해보면 그럼 여러분이 집필한 2만원짜리 책 한 권이 팔렸어요. 여러분한테는 얼마 나오는 거죠? 한 권 팔면 2,000원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익숙하실 종합소득세 3.3%가 먼저 빠집니다. 그러면 2만원짜리 책이 한 권이 팔리면 1,934원이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이 100권이 팔리면 여러분에게는 19만 3,400원이 되는 거고요. 이 책이 1000권이 팔리면 193만 4천원, 만 권이 팔리면 그제서야 1934만원이 되는 거예요. 100~200만원 정도만 돼도 유의미한 수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2만원짜리 책인데 일정 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1000권 팔렸다? 실패한 책이에요. 그건 실패한 책입니다. 실제로 그 정도 수가 팔린다면 출판사는 손해를 본 거고요. 계속 그런 식의 판매량밖에 나오지 않는 책만 내다 보면 머지않아 그 출판사 없어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에 책 한 권의 인세 수입으로 100만원 정도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내가 2만원짜리 책을 하나 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의 인세를 받고 싶다면 책이 얼마나 팔려야 할까요? 편하게 세금 생각하지 않고요. 한 권에 2,000원 남는다고 따져보면 한 달에 500권 이상 팔아야 됩니다. 한 달 500권이면 하루에 내 책을 평균 16권씩은 누군가가 사주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집필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저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출간하는 책의 권수로 승부를 보는 타입도 있습니다. 업계에 유명한 분이 몇 분 있으신데요. 출간한 책의 몇 권에 판매율이 지지부진해도요. 몇 권은 뜰 거고요. 애초에 책을 뽑아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책 집필 자체가 직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집필만 하지는 않고 풀타임 개발 일을 하면서 주말이나 저녁에 강의를 또 뛰면서 필요한 공부도 하면서 집필을 하는 데다가 제가 집필 자체가 굉장히 느린 편이라서요. 사실 편집자분들이 엄청 답답해 하십니다. 담당자분들이 면전에서는 그러시지 않으셨겠지만요. 아마 전화로 원고 빨리 달라고 웃으시면서 독촉해 주신 다음에 제 이름이 적힌 부두 인형에 못을 꽂고 망치질을 하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여보세요, 성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괜찮으시죠? 연락이 잘 안 되셔서 정말 엄청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바쁘셨구나. 네네네. 네. 선생님, 7장 원고 저전주까지 주기로 하셨는데 아직 안 주셔서 네네네. 언제쯤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 그런데 그럼요. 그런데 일정 확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네네네. 그렇죠. 그러셨구나. 아이고, 어떡해. 잘 해결은 되신 거예요? 네네, 다행이네요. 그럼 요 7장은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2주가 이미 지나간 시기라서 네. 원래 얘기해 주셨던 제출 기간이 2주 전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네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진짜 성냥 이 양반 집에 몰래 가서 전기를 끊어버릴까? 우리 사무실에 피신시켜서 가둬놓고 억지로라도 원고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원고 일정을 한 번을 지켜주질 않네. 연락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미치겠다. 이거 책 어떡하냐 이번 분기에. 이러셨을 수도 있죠. 진짜 그러셨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여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통 개발서적은 말이죠.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한 권에 반년, 1년은 비일비재하고요. 그 이상 제 경우는 2년 반 동안 작업해서 출간한 책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말 부처님이 아니신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1년을 썼다고 칩시다. 개발자라면 야근도 있고 일정 때문에 초과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12개월 동안 그렇게 개발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짜내서 1년을 써서 책을 냈는데 몇 천만 원 단위로 버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진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코딩해서 뭐라도 만드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책은 쓸 때요. 마무리 작업을 할 즈음에 위산 용도가 굉장히 심해져서 식도염, 위염, 그리고 약간의 탈모 증세도 좀 있었고요. 수면장애까지 와서 진짜 거의 죽는 줄 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집필 자체를 잘 못하는 타입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가성비 좋게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걸 염두를 먼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걸 이야기해보죠. 성냥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서적 집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두 번째, 적어도 첫 번째 책은 ISBN이 등록되는 정식 종이책이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종이책 출판 사업은
꼭 IT 기술 영역의 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종이책 출판업은 기본적으로 다 사양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하향세에 들어선 지 한참 지난 사업 영역이라는 거예요. 정보 전달 매체들이 너무 다양하고 신속하게 좋은 것들로 대체되고 있고 현 세대 자체가 그런 종이책 매체 콘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이책 출판업은 정말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종이책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만약에 종이책이 정말 하등 쓸모가 없고 완벽하게 대체가 가능했다면 애초에 공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학교에서부터 종이책을 다 갈아치웠을 거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학교, 학원, 여러 교육기관에서 아직도 종이책을 쓸까요? 단순히 어떤 이익으로 연결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아마 제가 예전에 19회 에피소드 프로그래밍은 무엇으로 공부할까? 어떻게 골라야 할까? 종이책 편 이 에피소드에서도 종이책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메인 돈벌이는 개발 쪽이지만 강의나 책 집필을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라도 교육 관련 내용을 조금씩 봐야 하거든요. 그게 꼭 거창하게 아티클이나 논문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칼럼이나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종이책을 통한 학습이 컴퓨터나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전자문서를 읽는 형태의 학습보다 실제 학습 성취도가 높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이책으로 공부를 할 때 누워서 읽던, 앉아서 읽던, 서서 읽던 좀 불편하긴 하지만 책을 들고 있거나 독서대를 쓰기나 하겠죠. 어쨌든 책장을 손가락으로 직접 잡아서 넘기고 그 종이의 질감도 느끼고요. 손이 직접 닿으면서 거기에 펜으로 뭔가를 쓰고 메모하고 미세하지만 그 펜으로 메모한 내용에 잉크 냄새를 느끼는 등 그런 모든 것들이 공부할 때 느껴졌던 오감들의 자극과 같이 학습이 이뤄지는 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학습적인 면에서 종이책이 여전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을 쓰시라 라고 권하는 것도 있지만요. 책을 쓰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쓰는 이 책이 정식으로 인증된 책으로 등록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지론인데요. 뭔가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인증을 받는다는 건 좀 캐캐보고 볼 수도 있고요. 시대에 뒤처지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 절차를 다 지켜가면서 결과물을 내놓고 인정받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꼰대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누가 쉬운 길 모르겠어요. 누가 일부러 어려운 길 택해서 하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완료하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을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첫 번째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저는 첫 번째 책은 최소한 개발자이신 분들이 책을 써서 내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첫 번째 책은 저는 반드시 ISBN으로 등록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정식 책을 내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첫 책은 전자책이 아니라 종이책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시에 같이 갈 수는 있는데요. 전자책만으로 내는 것보단 종이책으로 한 번은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첫 책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책이라는 매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종이책의 출판 과정을 저자의 관점으로서 한번 겪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재능마켓 플랫폼 같은 곳에서 구글 독스 문서나 PDF 같은 걸 자신이 쓴 전자책이라면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무척 많고, 독립출판이라고 해서
따로 ISBN 없이 개인 사비로 인쇄 과정을 거쳐서 파는 형태의 판매 방식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형태의 판매나 그렇게 판매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형태의 특수한 책 판매를 시작으로 성공해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진행을 통해서 작가가 된 케이스도 적지 않거든요. 매체라는 게 결국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기술력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어쨌든 훌륭한 판매 수단이고 개인이 여러 절차를 어느 정도 생략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다 갖추고 있고 어쩌면 출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저런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출판 쪽 업계를 잘 아는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뿐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책이라고 불리려면 정식 등록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절차를 온전히 지켜나가서 책을 내는 과정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공식적으로 등록된 책이 아닌 책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책으로 아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이력서에 나는 이런 책을 썼어요 라고 쓰기도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비웃음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합격 불합격 당락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디 바다 가운데 폐기된 시설 하나에 깃발 세우고 여기 내 나라고 내 영토고 내가 왕이다 라고 선언해서 공작이나 남작 같은 자기를 팔고 있는데 그걸 실질적인 나라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건 마치 누군가 민간 사교육기관을 하나 세우고 국가 간에 공식적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않지만 학교라고 칭하면서 우리 학교 졸업하면 졸업장을 줄 거고 학위 수여해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학위 사기 장사 드물지 않죠. 시간과 돈을 다 들여서 학위 따놓으니까 인정되는 학위가 아니라서 대학원 진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일 아직도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훌륭한 누구나 알만한 코딩 부트캠프를 다녔고 그걸로 정말 많은 걸 배웠지만 대학을 나오진 않았다고 쳐요. 4년제 학사가 없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직업적으로 연봉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그런 시대니까요.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대학에 컴퓨터공학 같은 전공을 한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해도 대학원은 못 갑니다. 물론 어떤 천재적인 연구 성과나 이런 게 있어서 대학에서 초청해서 모셔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상위 0. 몇 프로 정도 급에서나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절차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실력이나 돈벌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캐캐묵은 개발자의 학력 논쟁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공식적으로 등록,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의 인증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내시고 그 다음 다른 매체나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책을 내시는 건 상관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발자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찍힌 개발, 기술서적을 집필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ISBN에 등록되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책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왕 그렇게 한다면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 출간을 염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책은 공식적으로 ISBN이 등록된 종이책 집필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출판사와 계약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되겠죠.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서적 집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세 번째, 적어도 첫 번째 책은 전문 출판사와 계약해서 책을 내는 게 유리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ISBN으로 정식 책으로 등록을 하는 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적어도 첫 번째 책은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정식으로 그 출판 과정을 저자의 입장에서 온전히 다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첫 번째 책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문 출판사와 계약하셔서 책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 출판사라는 건요, IT 기술 관련 전문 서적을 내고 있는 출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공부 좀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검색할 때 여기서 또 책이 나왔네. 이 시리즈 또 나왔네. 저번에 봤던 그 책의 출판사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출판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데 많죠. 그런 전문 출판사랑 계약하시고 책을 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초유명한 출판사가 아니더라도요. 한 번 정도는 거기 프로그래밍 책 많이 내는 곳이지 하고 아름아름 업계 사람들이 알만한 출판사 정도만 돼도 됩니다. 당연히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곳이면 더 좋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저도 그 특정 출판사의 유명 시리즈에 감사하게도 책을 내게 돼서 그 기술 자체가 그렇게 누구나 우와 할 만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 시리즈의 책을 내신 거예요? 와, 정말요? 저도 그 시리즈 책 몇 권 봤어요. 거기서 책 내셨구나. 이렇게 되는 게 생각보다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물론 이건 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유명하고 잘된 책들은 의외로 시리즈랑 전혀 관련 없는 책들도 많아요. 하지만 처음 책을 써보려고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책을 쓰기 위해 어떤 어려운 점을 극복해야 하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걸 편안해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해내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출판사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개발 기술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글로 녹여내고 그것을 일정한 틀 안에 규칙을 지켜서 텍스트가 주가 되는 책이라는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글쓰기를 관리해주는 경험을 많이 해본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책을 많이 출판하는 곳이라도 그 출판사가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출간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어떤 독자를 주요 타겟으로 출간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서 그 숙련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 내용이 들어가는 책을 쓸 거라고 생각해보면요. 파이썬 같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들 책을 내기는 했지만 대학 교재만 전문으로 내는 출판사가 있고요. 파이썬 내용이 들어가지만 어떤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책들만 내는 출판사도 있고요. 학원교재나 국비지원 교재 타겟으로 하거나 아니면 완전 서점 판매로만 타겟을 잡는다거나 이런 방향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따라 책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출판사가 집필을 하려는 개발자를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름 있는 큰 곳은 뭐든 다 합니다. 대학 교재든 개인 구매 목재는 뭐 그냥 다 만들어서 팔죠. 아무튼 그렇게 출판사의 주력 상품 즉 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자와의 협업 방식이나 의사소통의 깊이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출판사는 물론 원하는 출판사와 계약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요. 내가 자주 읽던 개발 서적의 출판사 혹은 그런 느낌의 책을 내는 출판사가 자신과 잘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내가 들어본 적 있는 IT 전문 출판사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분이 첫 책을 집필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적어도 첫 책은 전문 출판사와 계약하셔서 책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개발자가 집필을 결정하려고 할 때 출판사를 고르는 기준이 생기려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뭘까요? 개발 서적을 좀 읽어본 사람이어야 그래도 개발 서적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개발책을 전혀 안 읽는 사람인데 개발책을 쓰려고 했고 출판사랑 계약했다? 그 출판사 담당자분 응급실 실려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 서적 집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네 번째, 모두가 처음이라면 공동저자보다 단독저자로 가는 게 유리하다 입니다. 그래요. 책을 쓰겠다는 마음이 들면 막 긴장되고 흥분되고 그렇겠죠. 그리고 왠지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이니까요. 보통 개발자의 경우는요,
책을 쓰게 되는 계기랄까? 그 원인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개발책을 하나 써야겠다. 개발책을 쓰는 게 나의 어떤 목표였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요건 제가 딱 이랬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시점부터 늘 개발 서적을 제가 직접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건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출판사가 나에게 먼저 책 집필을 얘기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대외 활동이나 어떤 유명세에 힘입어서 출판사 쪽에서 먼저 이런 책을 같이 작업해보는 게 어떠냐 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지인이 책을 써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추천해 주시거나 집필을 한번 해보라고 추천해 주시거나 같이 쓰자고 권해 주셔서 책 집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책을 쓰고 싶어진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유명해져서 출판사가 먼저 접근해 오시는 케이스도 있고, 혹은 지인이 접근해서 같이 쓰자, 아니면 써봐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이 케이스로는 어떤 이벤트나 프로젝트성으로 누군가가 혹은 어떤 단체, 기관이 주최하는 형태로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저는 고생을 사서 하는 타입인 것 같네요. 모두가 처음이라면 공동저자보다 단독저자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서적을 집필하고 싶은데 겁이 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위안뿐만 아니라 책을 600페이지를 쓴다면 물리적으로 2명이서 같이 쓰면 각자 300페이지, 3명이서 같이 쓰면 각자 200페이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동저자로 가실 때 만약에 누군가 한 분이 책을 집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음 집필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해볼만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경험이 진짜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래도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주 친한 지인과 공동저자로 집필 작업을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마찰이 그래도 적을 테니까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명과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이 저자분들이 원래 내가 알고 지내던 친분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다 처음 집필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제가 봤을 땐 처음 집필을 시도해보려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진행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혼자 쓰는 게 나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공동저자보다는 단일 저자가 나중에 더 유리합니다. 이건 사실 출판 쪽 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집필을 처음 하는 여러 명의 공동저자로 책 집필 작업이 들어가는 건 출판사 쪽에서도 굉장히 커버하기 힘들다고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하는 어투가 다르듯이 문체가 다 다르거든요. 설명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개발 쪽 서적이라면 예제 코드를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서 알려주는지 이런 게 다 다르고, 더군다나 개발자로만 일하던 분들이라면 스스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남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그 훈련이랄까요? 그 능숙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도 개발로 먹고 살면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제가 개발자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요. 전문 영역의 업무 특성상 그 업무에 녹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말이나 글로 소통하거나 누구를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더 대놓고 이야기하면요. 글을 못 써요. 글을 잘 못 쓰고 자기가 아는 걸 남한테 잘 못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개발 서적 쓸 때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쉬운 거니까 이건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형태로 책을 쓰잖아요. 바로 욕먹어요. 입문자용 책이라면서 이따위로 설명을 해놨지? 별점이 그냥 우두두두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경력 좀 있는 분들이 신입 개발자분들 만나면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짜면 좋겠다.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왜 응용이 안 돼? 이게 어려운 응용도 아닌데 기본 문법만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코드들 조금만 찾아보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왜 도대체 모르는 거지? 아니, 전공을 하고 6개월, 1년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오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도대체 뭘 공부했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혹시 상처가 되신 분들이 있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자, 본인이 신입 개발자가 뭘 잘 모르는지, 어디서 막히는지를 잘 캐치하지도 못하고요. 그 부분을 잘 설명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나는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짤 수 있는 상태니까요.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남에게 내가 아는 어떤 개발적인 내용을 남한테 가르쳐주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글을 쓰거나 그 글로 의사소통하는 게 능숙하지도 않은 개발자들이 첫 GP를 하러 여러 명이 모인다? 책 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편집자분들은 아마 공동저자 첫 미팅할 때부터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요. 위산이 역류하는 게 느껴지실걸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서적 GP를 생각을 하신다면요. 친분이 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나랑 의사소통이 좀 이미 잘 되는 분들이랑 공동 GP를 하시거나 혹은 원래 GP를 먼저 해보신 분이 메인 저자로 있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리딩을 어느 정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공동 저자로 GP를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첫 GP로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혼자 쓰는 게 부담스럽고 물리적인 페이지를 그냥 나누어서 작성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서적 GP를 한 번도 진행해보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그것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저자로 GP를 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차라리 용감하게 한번 혼자서 한번 뚫어보십시오. 오히려 저자가 혼자면 출판사 쪽의 편집자분들, 담당자분들이 집중해서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책 집필 작업 면에서나 자신의 어떤 새로운 경험적인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개발책을 처음으로 써보실 거라면 혼자 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했습니다.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기술서적 GP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번째, 좋은 개발서적은 좋은 개발 실력이 필요 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건 아마 의견이 좀 분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개발 서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 바로 앞에 공동저자 이야기하면서 겹치는 듯한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개발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개발에 관련된 지식이나 방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 또 좀 다른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 관련된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이 개발 공부를 하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말이죠.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뜬구름 잡는 소리고 별로 와닿는 얘기가 없습니다. 개발 자체가 거의 병적으로 구체적이고 모든 걸 프로세스화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겉절이에 두리뭉실하게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다지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구글 본사로 할까요? 구글 본사에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정말 개발로 날아다니는 엔지니어가 우리 앞에 와서 영어로 설명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거 저희가 바로바로 100% 흡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왜 안 되죠? 구글 본사의 좋은 엔지니어면 어쨌든 글로벌 탑급 엔지니어일 텐데 왜 우리가 다 못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받아들이는 쪽에서 영어를 100% 다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 사람의 지식을 우리가 전달받기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이라서 한글을 쓴다고 쳐도요,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개발자이고 한국 사람이라고 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하고 대단한 개발 지식을 제대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능력자분들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보다 보면 진짜 못하는 게 없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자괴감이 올 것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하루 종일 책 읽기 쓰기처럼 모니터에 있는 코드를 보고 쓰고 고치고 실행하고 테스트하고 또 고치고 안되면 인터넷 찾아보고 공식 문서 다시 보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내가 습득한 지식이 바로 나의 머리랑 코드에 들어가다 보니 이걸 말이나 다시 글로 풀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이 기술을 잘 알고 잘 사용하는 숙련자다 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 외에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다 라는 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급 수준의 책이 GP라는 입장에서는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워요. 왜?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 이 정도 급의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려면 독자가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와야죠.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뻗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전 초심자를 위한 입문자 책들이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기본 내용은 쉽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GP를 하는 난이도 면에서는 훨씬 어렵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 서적 GP를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6번째, 블로그 글을 쓰는 것과 종이책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하지만 해라. 간혹 보면 블로그에 글을 쓰는 혹은 요즘은 어떤 전문적인 아티클을 쓰는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이 글을 올리는 걸 책을 GP라는 것과 동일시하거나 비슷한 급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화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쳐요.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블로그나 내가 그린 그림을 올릴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 그 그림을 비주기적으로 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올리는 거랑 네이버 웹툰에 정식으로 특정 요일에 연재하는 걸 베스트 도전, 배도 말고요. 정식으로 요일 웹툰에 올리는 것 같은 수준의 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자신이 거의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웬만한 웹툰급의 퀄리티와 등록 주기를 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활동이라는 거예요. 네이버 웹툰 배도에도 퀄리티 좋고 재미난 웹툰이 많은데 정규 연재까지 못 올라가는 작품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퀄리티가 못 미치거나 연재를 위한 주기나 어떤 규칙을 유지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 팟캐스트가 인지도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청취자분이 아주 많진 않지만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한 주기를 지켜서 팟캐스트를 등록하려고 애를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FM 라디오나 정규 방송상으로 IT나 프로그래밍, 코딩과 관련돼 있는 개발자 관련돼 있는 오디오 콘텐츠를 내보내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팟캐스트와 정규 방송 활동은 완전 다른 종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규 성격을 가지는 활동이 저에게 더 많은 유명세나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은 완전 별개죠. 어쨌든 활동 자체는 다른 영역의 활동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블로그 글 잘 써왔고 브런치에도 잘 쓰고 있으니까 이걸 잘 엮어서 쓰면 수월하게 책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활동이고 전혀 다른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제가 몇 번 권해드려서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거든요. 이분이 해외에서 실무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 온라인 강의도 하시고요. 아티클도 내시고 정말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인데 책을 내고 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자기가 그래도 강의했던 내용들과 온라인상에도 글을 게재를 했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책 집필 작업이 좀 수월하겠다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다고 하세요. 일정 부분 도움은 됐지만 정말 완전 다른 일이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술 블로그를 잘 유지하시고 잘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여두시는 게 개발서적 집필을 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된다라는 표현은 다소 애매한 수준일 겁니다. 아주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집필은 집필이고요.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는 건 블로그에 글일 뿐이에요. 그 차이를 미리 좀 염두해 주시고 집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량이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기술서적 집필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점들. 7번째. 출판사는 엔간에선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랑 좀 이어지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블로그 글을 이렇게 잘 쓰고 정리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알아주겠지? 나에게 와서 책을 쓰자고 권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건 완전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지금 제가 하는 팟캐스트도 될 수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개발자의 대외 활동이 또 다른 커리어와 연결되기 위한 용도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웬만큼 유명하지 않으면 먼저 잘 오시지 않아요. 출판사 쪽이 저자분들 영입을 많이 하려고는 하시고 책을 써보고자 하는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달까요? 딱 구미에 맞는 인재는 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긴 한데요. 취업시장도 똑같잖아요. 개발자를 원하는 회사는 많은데 개발자가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개발자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취업할 회사는 없다고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개발서적을 집필하고 싶은 상황인데 내가 그렇게 유명한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아쉽지만 출판사가 우리를 먼저 알아봐주고 책 한 권 써주십시오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책을 집필할 결심이 섰다면 내가 먼저 출판사의 문을 두드리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같이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가 개발 혹은 기술서적 집필을 고려하시기 전에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점들에 대해 준비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제 에피소드 마무리를 위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발자의 개발책 쓰기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책 집필을 돈벌이용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개발책을 내신다면 개발책을 많이 내고 있는 출판사와 정식으로 계약을 하셔서 ISBN으로 등록되는 정식 종이책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처음 쓰시는 거라면 공동저자보다는 단독저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저자로 가도 괜찮은 경우도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발 실력이 출중한 것과 좋은 개발책을 쓰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다른 영역의 능력이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온라인상에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기술글과 기술서적 집필이 다르니까 그 영역이 다르니까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진짜 쓰고 싶으시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출판사에 컨택하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새해가 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또 세우시고 진행을 해 나가실 텐데요. 꼭 책을 쓰는 일이 아니더라도 뭐든 목표를 세워서 해나가는 것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가는 그 자체가 참 멋진 일이고 응원해드리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요. 금년에 목표한 것들은 일단 현상 유지를 잘하자. 그리고 건강을 좀 더 회복하자가 있습니다.
제가 좀 지금 이미 버려놓은 일들이 많은 상태라서요. 제 금년 목표는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꾸려나가고 있는 일들을 부러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지금 제 금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유지하되 좀 더 좋은 커리어로서의 전환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비롯한 지필이나 강의와 같은 지식 전달을 위한 활동을 잘 유지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최근에 무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은 좀 배터리가 좀 간당간당한 느낌이라서 건강도 같이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다음 에피소드는 아직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어서요. 지금 이 에피소드 쪽에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좋으시거나 질문을 좀 더 주시는 분위기가 있으면 개발자의 책 쓰기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출판사에 어떻게 컨택할 건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어떤 걸 염두하면 좋을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내용이 별로 흥미가 없으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면 그거 외에도 또 이야기해볼 만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천천히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